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서울이라는 단어만 쳐도 가장 먼저 나오는 글귀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이라는 문구입니다. 자, 과연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이 멈췄을까요? 활동 규모와 인파가 조금 적어졌을 뿐이지 서울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사람을 탓해야 할까요? 제도를 탓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들리는 내 탓 공방에 코로나 사망자는 어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2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주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지자체들마다 주민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강동구의 회의의 한 기초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원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앞두고 중구에서 비대면 정시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수능 결과의 특징과 정시 지원 전략을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로 인해 카드 소득 공제가 늘어나고 연금 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살펴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50명입니다.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우려되는 점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10명이 늘어 모두 59,7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5명, 지역 발생이 1,025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383명이 늘었고 경기는 27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요양병원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중랑구의 한 교회는 성탄절 연휴 동안 비대면 예배 수칙을 어기고 대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사망자가 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그런데 12월에만 1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사망자는 20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879명입니다. 12월 들어 사망자 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평균 일일 사망자는 11.89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과 더불어 병상 부족까지 맞물린 비극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수록 사망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확진자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서울 시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성북구도 무증상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2곳을 설치했는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로 보건소 앞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최근까지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육박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이곳 성북구 보건소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주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자신을 관공서 직원이라고 소개한 시민은 직장에서 전 직원이 코로나 검사에 임할 것을 권고 중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치국에서 근무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서 혹시라도 생길까 봐 사람이 워낙 많이 근무하니까 무조건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전 직원 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성북구는 지난 15일부터 기존 선별진료소 외에 2곳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에 나설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8일 18시 기준 임시 선별진료소 2개소에서 1,82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4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나온 확진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구 구민만 포함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그냥 저희가 주소 확인을 안 하고 핸드폰 번호만 받고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조용한 감염, 무증상자를 찾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는 1월 3일로 종료 예정이던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임시 선별진료소도 1월 17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의회 박민수 의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 의원이 되기 전 은행 대출 서류를 변조한 혐의인데 방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박민수 당시 구의원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시공사 대표이사를 지내며 은행 대출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후 구의원에 선출된 방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방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박민수 의원이 다른 사업자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참여해 공사비 60억 원을 연대 보증하는 과정에서 은행 제출 서류인 납세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전무이사와 모의해 종전에 받았던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위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작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다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시공사의 대표이사이긴 하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방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방 의원은 현재 다른 의원들의 징계를 심사하는 구의회 특별윤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어 자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정시 모집을 앞두고 대입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부터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정시 설명회와 1:1 컨설팅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웹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강의실, 대입 수능 분석과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최소한의 참가 신청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된 겁니다. 수능에 대한 점수들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알맞는 좀 대학들을 좀 마련하고 또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사회 진출의 이제 마지막이 될 거기 때문에 진로와도 연관해서 올바른 과 선택과도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주고자. 설명회에선 국어와 수학 가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상위권과 중하위권 차이가 다소 벌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표준 점수에서 상위권을 받은 수험생의 숫자는 더 늘어난 것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이제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비해서 점수 편차가 표준 점수가 좀 고르게 나왔고 그다음에 최고 점수도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표준 점수에서 좀 상위권 점수 받은 아이들 숫자가 좀 더 늘어난 게 올해 수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정시로 넘어가는 데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정시 인원을 늘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겠지만 변별력이 컸던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엔 소신 지원을 해볼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어 성적에서 변별력이 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국어 변표 또는 국어 표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조금 상위권 대학들 지원해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가하고 그다음에 국어인데 수가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고 국어하고 수학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은 조금 상위권 대학을 좀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는 7일 시작되는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 중구 진학상담센터에서 마련한 대입 정시와 전문대학 입시 설명회는 중구청 유튜브 채널인 을지로 전파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최근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수험생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상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점이 특징인데요.
어떤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중구진학상담센터 김광규 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입 수능 평가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이번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 수능은 코로나 수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당초 예상하기에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출제되리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를 보면 1교시에 치르는 국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이제 최고 표준 점수가 144점입니다. 그리고 1등급 기준 점수가 131점인데 같은 1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13점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큰 던벌력을 국어 과목이 좀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수학 가형이나 수학 나형, 영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따라 좀 유불리가 발생하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불리가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탐의 경우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과목의 경우 1등급 표준 점수가 66점, 67점인데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는 1등급을 받아도 63점이 되기 때문에 예. 같은 1등급이라도 3, 4점 차이가 좀 발생해서 이러한 점수차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19년 불수능 이후 수능의 난이도가 약간씩은 좀 차이는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중위권 이하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여겨졌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 중구진학상담센터에서도 사전 모집을 통해서 어제 맞춤형 진학 상담을 했는데, 자, 가장 많이 나온 상담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중구진학상담센터는 수시부터 지금 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정시 설명회와 더불어서 1:1 맞춤 컨설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시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에 의한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대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과 선택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정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좀 선발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76% 이상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합격을 기다리면서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많았고요. 또 중간에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는 수시의 합격에 대해서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신청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입시기관에서 합격 예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 가능 여부를 좀 질문한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또한 올 수능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마다 입시용어로 펑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펑크가 날 과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네. 또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시에서는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군별 지원 전략과 더불어서 이 3번의 기회를 어떻게 좀 지원을 하면 좀 더 본인들에게 좀 유리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학 정시 모집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시 때와는 지난해와는 또 달라진 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올해 수능의 변화는 2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보도에서 나오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수험생의 감소입니다. 작년에 약 53만 명 정도의 어떤 수험생에 비해 올해 한 48만 명으로 약 5만 명가량의 수험생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이에 비해 정시 모집 인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약 8만 명가량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수시 미충원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 선발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약을 하면 수험생은 감소하고 정시 인원은 증가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합격선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 서울권을 벗어난 학교의 경우는 미달이 되는 과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여전히 서울권에 있는 인과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3장의 지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좀 안정으로 좀 쓰고 또한 2번의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무턱대고 운을 바라고 지원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경쟁률과 지원 성향, 또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학과와 지원 대학의 소신을 가지고 전략을 세운다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시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하신다면 저희 중구 진학상담을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해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 달라진 점들이 많은 만큼 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구 진학상담센터 김광규 실장으로부터 입시 전략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바뀐 세법이 많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주요 내용을 이주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코로나19로 바뀐 세법이 많은데 특히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월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3월에는 항목별로 30에서 최대 80%가, 4월에서 7월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80%가 공제됩니다. 또 소득공제 한도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 분야 사용분에서 각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는데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면 납입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과 같은 비과세 여건 중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돼 창작 예술업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무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동안 지급된 급여가 올해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회사 사설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와 안경구입비, 실손 의료보험금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내역이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해 제공하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항목의 증명자료만 모아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은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챗봇 상담 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안내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용산구가 최근 구청에서 만들어진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기록관을 조성했습니다. 구청의 기록도 오롯이 역사로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용산구청사 한켠에 스마트 기록관이 만들어졌습니다.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생성된 행정문서와 설계도면, 각종 구정백서 같은 공공기록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스마트란 이름처럼 전산화된 기록물 관리 시스템과 자동화된 모빌렉, 여기에 전자태그 방식의 기록물 검색과 확인, 문서의 유출이나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관리 설비까지 모두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문서 보존 수요가 늘어나고 또 다양한 문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다양한 종류들의 문서를 기존 서가에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입구에는 업무 협약서와 상장, 방명록 같은 행정 박물과 간행물을 보여주는 소규모 전시 공간을 갖춰 기록물 전시관의 역할을 소소하게 살려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스마트 기록관 공사와 함께 이관된 기록물은 구정과 관련된 민간 영역까지 7종 2만여 권에 달합니다.
용산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물들, 그중에서도 용산구의 행정 업무를 대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민간 기록물들 중에서도 민간이 관과 같이 협력한 기록물들이 있다면 그런 기록물들도 선발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코로나19 대응이나 구청장 연설문집 같은 백서와 책자 제작은 물론 전자문서 도입 전후의 기록물 전산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로동에 추진하는 근현대사 박물관에 공공기록물의 공개나 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 대비 1.36%,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8.35%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 집값은 1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 지역 집값이 11.13% 올라 강남 지역 상승률보다 높았고, 서울 아파트값은 13.06% 상승해 2018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편 서울 전세값은 10.15%,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2.25% 상승했습니다. 성북구 월곡 1동이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가구 21곳을 발견했습니다. 성북구는 위기가구에 대해 맞춤형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찾아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 절반이 일자리와 임금의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밋 한파보다 코로나 한파가 훨씬 매섭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